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연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여성과 경제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과 경제 불평등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아빠는 나가서 돈을 벌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이런 그 패턴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대 사회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에야 비로소 어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빠는 나가서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아오는 존재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등장했으니까 사실은 몇만 년의 긴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면 불과 지금 뭐 한 200 년, 30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겠죠. 자, 그러면 근대 사회가 등장하기 전에 여성은 어떻게 일했을까? 우선 서양에서를 보면은요. 중세 서양의 봉건제 사회에서 경제는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가구라 하면 가족하고 플러스 뭐 같이 일하는 뭐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있다거나 하면 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하우스홀드 가구라고 하는데요. 이 시절에는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근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남성과 함께 생산을 담당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본고제 장원에서 여성은 곡물도 같이 재배하고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같이 노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고 옷감을 짜고 특히 치즈나 버터, 맥주를 만드는 건 여성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사회에서 우리는 여성은 집에 있고 남성이 농사를 지은 걸로 하고 교과서에 보면 남성이 밭일을 하는 거 이런 것만 자주 보는데요. 조선 사회에서 말하자면 조선 사회의 오늘날의 공업에 해당한 건 길쌈이었습니다. 길쌈이나 바구니 만들기 이런 여러 부업을 여성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은 일하는 곳인 일터인 동시에 바로 가족이 모여 사는 가족의 어떤 공간, 가정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임금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해서 거기서 생산한 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때 사회는 서로 간의 협동의 노동이 강조되는 공동체 사회였고 이런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은 높게 평가됐습니다. 조선 사회에서도 길쌈은 세금으로 바치기도 했고요. 국가에 그거를 시장에서 팔아서 여성들은 가게를 더 부유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어머니나 나이 든 다른 여성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혜를 얻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 만들기, 뭐 우리나라의 또 여러 가지 떡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 서양의 중세 사회에서는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건 여성이었습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기사들은 전쟁을 하러 나가 있어서 집에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공장이 출현하면서 여성은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남성만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임금 노동을 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자, 공장이 등장하면서 뭐가 시작됐냐면 가정과 일터가 분리됐습니다. 그러면서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건 남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은 일터에서 쫓겨납니다.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영역이 분리되고 공적인 영역이 사적인 영역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여성은 여전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여성은 가정을 지키고 남성은 일터로 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성은 월급을 임금을 받아와서 그것으로 가족이 유지되는 걸로 생각하고 여성은 일터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지쳐서 들어온 남성을 위로하는 가정을 지키는 천사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이데올로기는 서구 사회에 굉장히 확산됐고 이거는 우리나라로도 사실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현무양처 얘기가
바로 서구의 이런 가정 이데올로기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혐오양처 이데올로기가 돼서 우리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집에만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 이데올로기는 퍼트려 놓고는 여성을 다시 공장으로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등장하면서 인제는 힘은 많이 쓸 수 없지만 동작이 유연하고 기계 앞에서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9세기 후반까지 영국에서 여성의 임금은 대략 남성의 2분의 1이었고 아동은 7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맨체스터의 한 공장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거기서 죽은 80여 명의 거기서 죽은 사망자들의 나이와 이름을 새긴 제가 여행을 가다가 거기서 비석을 봤는데요. 놀라운 거는 그 광산 매몰 사고에서 죽은 거의 80명의 광부들의 대부분이 5살에서 10살, 11살의 아동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제 노동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국에서 경우에는 직물 산업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우리가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여성은 5살이나 6살에서부터 노동을 시작하고 감독관의 감시하에서 12시간이나 13시간 일을 하죠. 그래서 남녀가 모두 다 열악한 상황에 있었지만 여성은 더 열악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게 영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1960년에서 80년 사이에 한국에 수출공단이 들었죠. 구로공단, 마산공단, 부평공단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불려와서 일하는 여성들은 섬유 공장이나 전자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17, 18살에서 24살, 25살까지의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도 심각하고 끔찍한 상태에서 기숙사에서 먹고 자면서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일을 하고 그들이 하루에 받는 임금은 불과 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하나의 기초를 쌓았다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영국이나 한국이나 사정은 다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일본의 여공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일제시대 한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의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인제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은 여성의 지위가 나아졌는가? 여성은 집안에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77년에 IMF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IMF의 경제 관리 체제에 우리가 들어가서 경제 위기가 심해졌을 때 그나마 공장이나 여러 직장에서 일하던 여성은 경제 위기가 오면 여성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집안을 꾸려야 되니까 사표를 먼저 받았죠. 그래서 여성들은 집으로 쫓겨왔는데 98년 이후로 다시 IMF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은 늘어납니다. 참가율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성들이 인제는 경제 위기로 97년에 IMF 관리 체제 하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왔으니까 여성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성들의 참가율은 다시 높아졌지만 여성들은 임시직, 파트타임, 용역, 가내노동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가 늘어나면서 노동력의 여성화가 늘어났지만 이 여성화는 동시에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자, 임시직 파트타임으로 하면 언제든지 쫓겨나죠. 그러다 필요하면 또 다른 공장이 다시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 임금은 저임이고 그런 상황이 이제 한국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이나 은행이나 보험이나 유통업, 세일즈, 뭐 백화점이나 뭐 여러 가지 가게들의 세일즈에서 여성 이제 판매원이 늘어나서 우리가 3차 산업이 확대되는데 그러면서 사무직 노동자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성은 저임금 노동자로 충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만 해도 벌써 비정규직이 전체 여성 임금 노동자 중에 55.6%를 차지하게 되고 최근에 올수록 40대가 넘으면 고령으로 갈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는 16, 17살에서 23, 4살까지의 여성들이
공단에서 전자산업이나 섬유산업에서 일했다면 그때는 미혼 저학력 여성들이 농촌에 살던 여성들이 그렇게 와서 일해서 버는 돈으로 뭐 최근에 통계를 보면 4분의 1 정도로 먹고 살고 나머지 저축해서 농촌에서 공부하는 오빠나 남동생 학비 대주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기혼 여성, 고학력 여성으로 노동력이 이제 점점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데 바로 기혼 고학력 여성들의 특징이 아이 낳고 다시 일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도 낮고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바로 이 여성들은 고용이 불안정해서 언제나 쫓겨나고 다시 또 낮은 임금의 다른 직장을 찾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OECD 조사에 의하면 한국 여성이 2017년 받는 임금은 남성보다 34.6%가 작고 창피하게도 회원국 중에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가 여기 2017년 통계 냈는데 최근도 뭐 한 여성이 34% 조금 통계마다 차이는 있는데 뭐 32%, 34% 이렇게 그 임금 격차가 여전히 여성이 조금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율은 2020년에 0.84고 올해는 아마 0.7로 내려가지 않을까 얘기하고 세계에서 최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아이를 이제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낳을 형편이 실제로 안 되고요. 그런데 한국은 또 급속한 고학력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식이 하나 명이나 두 명이 되면서 다 대학을 보내니까 여성들도 이제 대학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17년에 70.7%여서 오히려 남성보다도 살짝 앞섭니다. 최근에는 그 이유는 남성들은 대학을 가느니 직업 전선이 오히려 낮다고 전문대나 기술을 배우는 쪽으로 빠지기도 해서 여성이 오히려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62%입니다. OECD가 83%인데 그나마 대졸 여성들의 고용에서 심각한 것은 여성들이 저임금이나 임시직, 계약직으로 대부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영국의 유명한 그 아주 정통한 일간지죠.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일하는 여성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빈곤도 너무 심각해서 지금 현재 여성 노인 단독 가구의 거의 70%가 빈곤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성 가구주가 전체 4분의 1인데 이 중에 3분의 1이 현재 빈곤 상태에 있는 이런 심각한 현실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자, 고용률이 이렇게 낮은 거 그리고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가는 거는 제가 장관으로 재직 시절에 사실은 한번 터진 큰 사건이 그 시중에 뭐 우리가 가장 자주 다니는 은행 두 군데서 제일금융권의 은행 두 군데서요. 그 채용을 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여성은 20%만 뽑으라는 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20% 여성만 붙게 하고, 그러니까 전체 뽑으려고 하는 채용 인원의 20%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여성들의 점수를 확 깎아서 떨어지게 했고, 이것이 이제 그 밝혀지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제도를 그 과정을 진행했던 그 과장급의 분은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기사를 보니까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서 실형을 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잘 바뀌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런 고용이나 채용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을 우리가 한 가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심각한 문제는 여성의 취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여성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경제는 발전하지만 경제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흑수저, 은수저, 뭐 금수저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취업 바로 경제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여성의 취업은 늘어나지만 여성 내부의 격차가 너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부 격차가 확대돼서 여성 내에서 아주 그 고임금을 받는 월급을 많이 받는 약간은 특권화된 여성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많은 여성들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임시직 이런 데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성 혐오가 늘어난데도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요. 미디어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 성공한 여성들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고소득을 받는 성공한 여성들이 그 실질적으로 얼마나 될까 하는 퍼센티지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성 내부의 격차가 일어나면서 고소득을 받는 여성과 저소득 여성 사이의 연대나 서로 간의 공감대도 상당히 약해진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는 바로 최근에 20 대나 30대 젊은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뭐 대학 나오면 서울에서 대학 나오면 웬만한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았고요. 기업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물론 저희 때는 그 지금 통계로 보면 제가 1971 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전체 국민의 8%가 대학을 간다고 했으니까 물론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어쨌건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이런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특히 20 대나 30대 젊은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빈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익, 소득과 그리고 괜찮지 않은 직장에 가게 되는 것이니까 성차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대차도 생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0 대, 70대 사람들은 지금 연금도 받고 있고 그 사이에 부동산이 비싸지 않을 때 뭐 강남에 아파트 투기도 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요즘 20 대나 30 대는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벌어도 내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세대차나 성차가 고착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거냐? 이게 맨날 우리가 성평등만 얘기해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건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이 하는 대로 국가가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준다. 2 년 3년 만에 나가라고 하지 않고 국가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인제 조교수로 일하던 시절에 인제 제가 자료를 보러 해마다 독일을 가는데 제가 역사학을 하니까 독일 옛날 고문서를 봐야 돼서 가는데 내 친한 친구가 독일의 신문사 기자였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막 온갖 얘기 다 하는 그 친구가 내 월급 봉투를 보여주는데 그 친구는 기자는 독일에서 상당히 중상층 되는데요. 월급에서요. 월급의 50%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물론 건강보험, 연금 포함되지만 그게 다 비례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1 년에 200% 받는 보너스는 80%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총액은 같은데 실제로 받는 세금을 보면 저랑 너무 차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 조교수 월급에서 한 15%도 안 낸 것 같아요, 세금을.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 사회가 아닌가. 그 대신 독일은 대학도 무료죠. 또 부모 수입이 적은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가 졸업할 때까지 국가 장학금 주죠, 생활비를. 이런 사회가 뭐 우리가 당장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 사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게 바로 이렇게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데 여성운동만 청평등 운동만 해서 되겠어?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지금의 계급 구조나 사회 구조를 문제 삼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계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운동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의미를 찾고 마찬가지로 페미니즘 운동에서 계급 문제의 함의를 적극 불평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성이나 계급, 인종 이런 것들은 다 관계적인 개념이고 서로 교차하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과 민주주의의 밀접한 결합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 성 문제와 계급 문제와 인종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교차하면서 함께 이 복잡한 문제를 함께 보려는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최근에는 국제 여성학이나 국제 사회과학계에서 교차성 이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함께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들이 요즘 점점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사회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취지를 함께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은 여성들의 지위는 저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 선배들이 해온 여성운동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우리들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여성운동의 역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